네, 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성훈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투자 전략 얘기하려면 일단 관세 얘기부터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관세가 그냥 모든 세상의 관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관세가, 그러니까 상호관세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 상호관세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시장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상호관세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편관세처럼 이제 전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관세율을 동일하게 이제 매긴다라기보다는 상대의 이제 무역 국가가 이제 관세율을 부과하는 만큼 미국 쪽에서도 이제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쵸. 방침이 이제 상호관세이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가 발표를 했죠.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관세 장벽과 더불어 뭐 이제 부가가치세나 여기에 세금 등과 같은 이제 비관세 장벽 등을 기준으로 향후 이제 그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비관세 장벽 같은 부분을 좀 언급을 해갖고 좀 애매해요. 그쵸. 비관세 장벽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미국과 이제 FTA 협정을 해서 대부분 이제 무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근거로 향후 이제 상호관세 부과 타겟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사실 시장 반응은 그렇게 이제 우려를 반영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상호관세가 실제 이제 발효가 되는 시점이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무역 상대국에 대한 무역 관행을 다 조사하는 시점인 4월 1일 이후에 발효를 하겠다라는 점이고 4월 1일이 되게 좀 뜬금없기는 한데 되게 그렇죠. 멀게 느껴져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전부터 계속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제 관세 정책 행보가 지난 이제 멕시코, 캐나다도 그렇다시피 이제 강경한 관세 정책을 하겠다라고 스탠스를 그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유예를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맞아요. 이게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학습 효과로 이제 작용을 했고 이게 또 말씀해주신 대로 4월 1일 이후에 이게 사실 실제로 부과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그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갖고 와라 이거군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딜하려면 갖고 와라. 예, 예. 그래서 뭐 향후 이제 관세 노이즈는 분명히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고 뭐 이번 주에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지만 이것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는 조금 한층 더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관세가 계속 등장하고 쌓이고 쌓이는 느낌이기는 한데 이게 유예해주고 어쩌고 하는 거 따지고 보면 막상 진짜로 이 때린다 했다가 진짜 펀치가 나간 거는 중국의 플러스 10%밖에 없고 그 미국이 또 보복 당한 것도 중국에서 15% 때린 거밖에 없고 이거 말고는 일기 때랑 비교하면 일기 때는 그게 나오면 또 계속 쌓아갔잖아요. 네, 미중 간에. 맞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뭐가 없어요. 네. 둘이 약간 친해 보여요. 요즘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아, 일기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르구나라는 걸 체감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4월 1일도 되게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주말 사이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 얹어지긴 했어요. 자동차 관세를 4월 2일에 넣겠다. 네. 이것도 4월 2일이라서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사실 국가 단위의 이제 관세보다는 이제 품목별로 조금 이제 확산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밀 타깃하는 분위기로 좀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국가 단위로 말씀을 드리자면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후에 이제 다음 타깃은 이제 유럽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 이게 사실 미국 관점에서 무역정자 상위 랭크 순으로 계속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타깃은 자동차랑 EU라고 이제 말씀을 한 상황이고 그 자동차 관점에서 본다면 왜 자동차를 타겟을 했냐라고 본다면 그 유럽이 사실 미국한테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를 미국보다 관세율이 4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트럼프가 조금 더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미 수출 한국 입장에서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데 네. 자동차 업종에서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복 관세 형태로 막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보다는 유럽 측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협상에 바로 이제 참여를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협상의 수순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은
유럽 다음에는 사실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로 넘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나 이제 다음 주에 유럽이 이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는지 그 부분에 좀 유의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과실을 만들어내는지도 보고 그거 우리가 좀 배워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계속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뭐 인도도 날아갔었고, 일본도 날아갔었고, 뭐 우리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애매하긴 하는데 이번 주에 일정 보니까 또 그 경제인들이 민간 사절단 만들어서 또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면 계속 뭔가 뭐 정부는 조금 애매하더라도 물밑 작업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겟이 어찌됐든 유럽 쪽을 향한 타겟이라면 유럽에서 어떤 리액션을 하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가 또 어떻게 유예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다가 이걸 힌트로 삼아서 우리가 나중에 또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자동차주가 하락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크게 아직까지 또 걱정할 상황은 또 아닌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몇 개 볼까요? 지난주에 물가지표 나왔었는데 물가가 예상보다는 높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사실 지난주 뭐 이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다 발표가 됐고 네. 이게 뭐 헤드라인 코어 관계없이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숫자였거든요. 시장의 악재죠. 네. 근데 이게 왜 시장에 그렇게 영향이 제한됐을까? 오히려 생산자 물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게요. 이게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같은 경우에도 계절적 요인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네. 이게 1월 경제 지표가 다 일종의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요인들이 크게 반영이 됐고 이것도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고 증시의 영향력이 좀 제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CPI 같은 경우에는 LA 산불 여파나 그 조류 독감 관련해서 달걀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급등을 했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일시적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생산자 물가는 사실 이제 시장 예상치를 마찬가지로 크게 상회를 했는데 실제로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보는 지표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PCE 물가인데 네. 이 PPE 내에서 세부 항목을 보면 뭐 항공료나 헬스케어 같이 이 PCE 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품목은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조금 향후 이제 PCE 물가가 하락을 하겠다라고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고 그날 이제 그래서 미국식 10년물 금리가 이제 4.5%선 이제 그 부분까지 하락을 하면서 증시 좀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제 계속 그러한 불확실성은 좀 지속되고 있지만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일시 정지를 하고 다음 달 물가의 좀 지표를 좀 보자라는 식으로 조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딱 숫자만 보고 이거 리스크다. 바로 시장이 막 급락하고 그랬을 텐데 네. 지금은 PPI가 리스크라고 시그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PCE 때는 이게 또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서 억지로 또 끌어올리는 거 보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씨앗이 되면서 시장을 조금 안도시켰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소매 판매가 나왔던데 이것도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물가가 좀 비싸져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사실 일시적인 요인이 없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또 어떤 여파가 있었냐면 네. 마찬가지로 사실 LA 산불 여파나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사실 이 소비 같은 부분은 그 지난해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때 소비를 좀 바짝 땡기고 네. 이후에 사실 이게 반대급 부족으로 좀 감소한 면이 없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없죠. 결국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그 소비 관점에서도 지난해만 보더라도 미국 경기가 이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좋게 지표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 소매 판매 지표는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관세 불확실성으로 이제 미국의 소비가 뭐 추세적으로 둔화된다라는 우려는 조금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조금 과열되었던 부분이 좀 일시적으로 진정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조금 둔화 압박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는 점에서 현재까지로서는 그렇게 우려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관세 이슈도 그렇고 지표도 그렇고 시장에 그렇게까지 큰
제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시장이 순항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코스피가 오늘도 260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2360 갔던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 랠리의 배경을 쭉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일단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관세발 리스크를 조금 계속 반영을 하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게 다 연결된 내용이죠. 그쵸, 사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락했고 이게 사실 그 불확실성이 조금 계속 해소되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면서 관세 같은 경우도 이러한 민감도가 좀 완화가 되고 증시가 조금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발 리스크와 더불어 이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도 사실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맞아요. 반영이 되면서 뭐 건설이나 이제 기계 같은 부분이 주가 뭐 시세를 분출하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긍정적인 재료는 계속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ISM 제조업 지수도 이 한국 증시랑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이 부분도 계속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제 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네요. 시장 금리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증시에 좀 긍정적인 그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저평가 관점에서 사실 이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는 대표적인 수급 자체가 사실 연기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기금 수급이 그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네요. 사실 외국인 자금 뭐 추세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으나 맞아요. 매도세 자체는 조금 진정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 대외적인 환경도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 수급적인 측면이나 뭐 유동성인 여건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관점에서는 증시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좀 얻고 있는 그런 연초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장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좀 좋아 보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2600선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2700, 800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데 그러려면 결국 또 삼성전자가 좀 해줘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요즘 그래도 바닥은 뭔가 잡아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 지난주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이제 올해 이제 한국 증시를 바라봤을 때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저평가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는 건데 그쵸. 그거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업종이 사실 AI를 제외한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을 좀 보면 AI를 제외하고 그 레거시 범용 이제 메모리 업황도 바닥을 찍고 조금 턴어라운드 할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발 이슈도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제 이구한신 그 보조금 정책이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춘절 전후로 이제 그 레거시 메모리 업황 관점에서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탑다운 측면에서도 그 IT 수요랑 좀 직결이 되는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ISM 제조업 PMI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조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와 연동해서 그 미국에서 마이크론 주가도 조금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당장 비중을 이제 큰 폭으로 확대를 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조금 저점 매수 진입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충분히 현재로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려했었던 요인들이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또 실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실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황의 바닥을 좀 더 빨리 당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등을 슬슬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주가는 더 먼저 움직이니까 이제 슬슬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LG엔솔 입장에서는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바이오도 사실 올해 내내 이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LG 엔솔 좀 시총을 그 바꾼 것도 이제 큰 조금 분기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는 사실 큰 틀에서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분명히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업종이고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도 최근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대로 이제 조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바이오 관점에서는 그 훈풍으로 작용할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금리.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실적 전망치
추정치만 보더라도 네. 12개월 선행 EPS 관점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계속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실적 관점에서나 뭐 매크로 관점에서 금리 인하, 금리 시장 금리 하락 측면에서나 이제 바이오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주가의 계절성을 좀 보면은 이 3월에는 바이오 주가가 좀 계절성 측면에서 좀 좋은 부분이 좀 관찰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요? 이게 보면은 상반기에 바이오 학회 관련해서 좀 일정이 조금 몰려 있고, 이러한 학회 모멘텀을 좀 일찍 반영을 하면서 3월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연초가 좋구나.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이제 바이오에 대한 이제 그 지금이 딱 투자도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AI 쪽에서 소프트웨어가 주도주로 나설 것이다.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걸 진짜 증명하고 있는 게 뭐 미국장이긴 하지만 메타 플랫폼이 20일 연속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수혜가 되겠죠? 네, 충분히 수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이게 결국엔 딥시크 파급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 AI도 그 AI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중점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기업이 사실 메타여서 빅테크 중에 이제 메타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이 AI 관련된 부분들이 그 중국 항생과 관련된 AI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증시 수익률이 좋은 게 코스닥보다 좋은 게 독일 증시랑 이제 항생테크 지수인데, 그렇군요. 독일 지수도 사실 그 안에서 보면은 AI 관련 기업이 이제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한 측면이 있고, 중국 항생테크도 제가 말씀한 대로 이제 AI 관련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원래 기술주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지난해까지는 AI라는 패권이 사실 미국에 독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딥시크발 파급 효과로 조금 이제 미국 외에 저평가된 AI 관련 기업들로 이제 좀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국내에는 사실 경쟁력이 조금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딥시크가 만들어 놓은 그 판 안에서 사실 AI가 다시 좀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생각이, 그런 아이디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AI 소프트웨어 기업은 이제 충분히 조금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메타가 좋아서 20일 연속 상승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딥시크가 가져온 어떤 나비 효과가 소프트웨어 업종을 계속 이렇게 발전을 촉진시키다 보니까 그 대표주인 메타가 마치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겠군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들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 봤는데 또 국내 증시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선방산이라서 이거 너무 세가지고 네, 맞아요. 신규 진입이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조선방산 진짜 지난주에 뭐 특정 그룹주가 진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세가 진짜 엄청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관세 말고 조금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적은 업종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그렇겠네요. 같고, 그리고 이 산업재 내에서 제가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방산, 뭐 전력기기, 원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개별 업황뿐만 아니라 이 업종 내에서도 서로 연관이 되면서 모멘텀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조선 내에서 뭐 해군 함정 같은 부분들도 결국 방산이랑 또 연결이 되고,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이제 SMR 관련 선박, 조선이랑 또 원전이 연관되면서 주가가 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오늘은 폴란드 이슈 때문에 빠질 줄 알았는데, 그쵸. 지금 반등하네요. 이 폴란드 이슈는 사실 저도 보니까 이제 좀 지난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고, SMR 관점에서 좀 주가가 좀 새롭게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주가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흥미롭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주 이제 워낙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선 방산, 기타 이제 산업재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 상승이 좀 더뎠던 원전주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분이 있고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 그때 좀 저가 매수 대응으로
하는 게 조금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선방산 전력기기 원전 요거 엮어서 우리가 뭐 기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서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상부상조해 주는 것 같아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오늘은 또 그 원전이 또 강하게 또 올라오는 게 놀라운 일이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뭐 미국도 하루 쉬어가고 전체적으로 지난주까지 좀 핫한 지표들이 많았어서 그런지 별로 뭐가 없어 보이던데 이번 주엔 뭘 좀 잘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월요일 날 이제 미국 오늘 휴장이고요. 예. 그 이후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지표는 사실 뭐 큰 매크로 지표는 없는데 그 제조업 PMI 금요일 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제조업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잘 나와야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1월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 자체는 뭐 지난 이제 FOMC와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관세나 그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금 의견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조금 지켜볼 만한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이제 수시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그런 연준의 통화 정책 관점에서 노이즈를 생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주는 뭔가 실적 시즌도 슬슬 좀 마무리된 것 같고 이렇다 할 지표도 딱히 보이지 않고 미국도 하루 쉬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연준 의원들의 그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곧 금리에 영향을 미칠 거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다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이렇게 투자 전략, 위클리 투자 전략 오늘은 이성훈 연구원과 둘이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